여러분 횡령죄, 이 횡재 판례가요. 하반기 신판례인데 낼 수 있는 판례는 맞아요. 이게 낼 수 있는 판례는 맞는데 뭐 그렇게 강한 느낌이 있는 건 아닌데 낼 수 있는 판례는 맞아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각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 저 먼저 사실관계 먼저 한번 볼게요. A 회사 대표 갑은요, A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산한 섬유 제품, 일단 섬유 제품을 빼놓거든요. 요걸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팔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매출이 잡히고요, 세금을 매긴단 말이죠. 얘가 이제 이걸 발행 없이 무자료, 그냥 뭡니까? 현금하고 주고받는 그런 케이스를 취해버려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그냥 현금 박치기 한다 이 말이에요. 현금 박치기. 원래 기업 거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자료로 그 다음에 A 회사의 대리점들에게 판매합니다. 여기서 보면 A 회사 대리점, 얘는 정상적인 거래처거든. 정상적인 거래처, 원래 정상적인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물건 팔 때는 원래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판매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래 자체는 정상입니다. 일단은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여러분 빼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 거래입니다. 이게 단지 아쉬운 것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고 현금 박치겠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 대리점의 사장들로부터 무자료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식이죠. 어차피 대리점은 물건이 필요했고 이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준 건 맞거든. 그 자체는 하자가 없다. 근데 왜 하필이면 자료 없이 현금 결제 받느냐? 얘가 돈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돈을 전달받아서 관리하다가요, 갑과 자신의 가족들 사적 용도에 사용을 했고 소비했거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서 결론 적으면 됩니다. 일단 이 돈은 일단 누구 겁니까? 회사 거 맞아, 맞아요? 맞죠? 회사 거고 현금을 회사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갖고 있으니 보관자 맞죠? 썼으니까 횡령 맞아, 당연히 횡령죄입니다. 횡령죄인 거는 맞아요.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행정이지, 그죠? 그건 맞는데요. 요 판례 포인트가요, 얘가 횡령 친 게 섬유 제품이냐 돈이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일단 섬유 제품 자체는 정상적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넘긴 거 맞거든. 근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거든. 얘가 노린 게 뭡니까? 돈입니까? 제품입니까? 돈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이 판례 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핵심이에요. 그 핵심. 그래서 만약에 출제자가 이걸 노린다면은 당연히 그걸 노립니다. 오른쪽에 문제 있죠? 풀어보시죠. 아시겠습니까? 됐지? 여기서 여러분 판례 하나 더 보죠. 갈로 2번. 이 갈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횡령죄에서 영등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 취지에 반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인데요. 요 밑에 문장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뭐 낼만한 문장은 맞아요. 이게 보관자가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해서 재물을 초월하면 그건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영등사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덕이라 부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판례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었다, 이런 판례 본 적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면이 있었다. 그거는요, 처음부터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득된 거지요. 그거는 걸립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 본인을 위해서, 이 본인은 타인을 말하겠지, 그 타인을 위해서 한 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등사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비교되는 판례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한 면이 있었다. 이때 본인 타인입니다. 그건 당연히 횡령이에요. 그거는. 그 판례 아시죠? 이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타인을 위해서 한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중요 판례를 해봤는데요. 이 판례도 뭐 의미는 있긴 한데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돈을 빼먹었잖아요. 빼먹었는데 되돌려 받는 방식 아시죠? 근데 요 횡령죄는 맞지 않습니까? 횡령 금액이 얼마냐? 근데 계약 금액은 100억인데 얘가 120억 계약했다 이거죠. 그럼 돌려받는 금액은 20억이거든.
횡령 금액은 20억입니다. 아시겠 그건 마실 건데 이건 뭐 됐고요. 자, 배임죄 갑시다. 이 배임죄 판례가 또 배임죄가 여러분 또 중량이 또 판례가 좀 많죠. 그래서 배임죄는 분명히 요번 재산범죄에서 한번 흐름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는데 이 1번 배임죄 판례가 이 판례가 또 하반기 판례잖아. 이 중요한 판례거든. 이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인데 자 봅시다. 먼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이거든. 이게 우선적으로 그 이제 이 여기서 이제 A 등 이 사람이 특허권의 소유자입니다. 특허권 소유자거든. 이 사람이 이제 특허권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허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특허 명부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명의신탁은 부동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의신탁한 장부가 있는 곳에는 명의신탁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A 등이 요 특허권 주인이란 이 의미를 요 이제 갑이란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명의신탁을. 그래서 명의를 신탁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자는 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외부적에서 볼 때는 얘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얘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명의신탁했고 이제 명의신탁한 물건이 뭡니까? 특허권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굳이 말하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 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어려운 사람이 갑보고 이렇게 하죠. 갑아 그 특허권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넘기라 하니까 이제 갑이 고민 끝에 넘깁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매매를 해버리죠. 특허권을 매매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요렇게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매매했을 때 갑이 어떤 죄가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보시죠. 이런 명의신탁 하면 기계적으로 횡령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횡령죄의 요건은 뭡니까? 첫째 재물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타인 소유여야 되겠고 보관자여야 되겠지. 맞지요? 이게 뭡니까? 재물입니까? 특허권은 권리입니다. 맞죠? 권리잖아요. 그리고 얘 거잖아요. 맞죠? 대신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배임죄지. 맞죠? 배임죄입니다. 일단은 배임죄입니다. 얘는 배임죄 확실되는 거 맞아요. 됐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어린 이제 갑보고 이제 얘기해서 매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이 사람이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이 사람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을 배임죄의 공동정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시험의 핵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걸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이주매매 좀 돌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 이주매매에서는 아시다시피 A에게 물건을 팔기로 했는데 얘가 B에게 팔았던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요 지금 이중매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가 배임죄 공동증범을 하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적극 가담해라. 적극 막 바람을 넣어서 팔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적극 가담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 쟁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매매일 뿐입니다. 그냥 각자 계약을 할 뿐이다 이거죠. 이건 적극 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단순하게 적극 가담할 말이 안 옵니다. 이게 그냥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적극 가담을 안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적극 가담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적극 가담 안 했다면 그냥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다. 요것처럼 아시겠어요?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지 공동증범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첫 번째 쟁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둘째, 그럼 좋다. 그럼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 했으니까 그럼 이걸 배임수정죄죄로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두 번째 쟁점이에요. 배임수정죄죄는요 타인 사무처리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주는 방식이죠. 그럼 이건 순수한 그런 측면의 배임수정죄인데 이게 그거냐 이 말이거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지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대가를 주고 그런 일방 행위가 아니거든. 그냥 매매에서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수정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쟁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배임수정죄죄 이 사건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냥 매매의 당사자일 뿐이란 이야기죠. 됐습니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됐죠? 자, 그럼 볼까요? 사실관계 좀 봅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갑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이 피해자가 뭐 신탁자겠지.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특허권에 대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업무를 맡아오던 을의수탁자지. 을의수탁자, 그럼 갑은 누구란 말입니까? 거래의 상대방입니다. 됐죠? 갑이 이제 거래의 상대방이지. 그래서 미특허권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제의했고, 그래서 대금 1,000만 원 지급하고 특허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을 했거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특허권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 제의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자, 그러면 판결로지 갑니다. 판결로지 낼 수 있겠지요. 보세요.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 이걸 빨리 이해해줘.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여기까지 뭡니까? 그게 매매하는 거 매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을과 병사의 매매. 맞죠? 이런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 상대방, 이 거래 상대방은 그림상 누굽니까? 을이겠지. 을. 거래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 행위의 실행 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 행위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 볼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시험 타켓이 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그 뒷문장 읽어볼 겁니다. 보세요. 그럼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전범으로 가겠다. 됐습니까? 그럼 이 사건은 결론은 공동전범이 안 된다는 사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갈로 2번 그럼 배임수재죄가 되냐 이 문제였어요. 그럼 배임수재죄 배임증죄에 있어서 공유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이익 취득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살해해야 된다. 이거는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가 아니고 그냥 매매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다섯 번째 끝에 보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는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건 배임수정죄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그러니까 하반기 심판례입니다. 근데 이 하반기 심판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판례거든. 괜찮은 판례인데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 있는 판례 중에 한 개입니다. 볼까요? 보세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영업비밀 같은 거 유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위양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합니다. 그죠? 그럼 배임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꼭 해당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잡았죠? 그 다음 밑에 출처 자료 갑시다.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 포인트 맞죠? 판례의 핵심은 영업비밀까지는 필요 없다.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핵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익숙한 판례 맞죠? 그 다음에 뒤 사건이 또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뒤 사건 낼 수 있거든.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일단 적법하게 반출했습니다. 적법 반출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얘는 이제 빼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겠죠. 근데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법했으니까 퇴사시라면요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퇴사할 때는 그 위에는 이제 적법하게 빼놓을 때는 이제 적법한 직원이었고 지금 퇴사하는 마당이라면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익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배임죄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사시라 하더라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읽으세요.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여러분 밑에 이제 기타 중요 판례 있잖아요. 이 판례 전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연습되어 있는 겁니다. 연습되어 있는 건데 1번, 2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 다 아시는 건데 많이 하면 이제 또 싫어하거든. 공부 좀 된 친구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갑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신 거니까 이런 사건이죠. 여기 이제 은행이 있는데 이제 은행에 지점장이 있습니다. 지점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겠죠. 이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을회사가 있습니다. 을회사. 근데 지금 이 을회사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을회사는 또 병회사하고 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하는 회사죠. 병회사하고. 근데 지금 이제 원래 구조가요. 병회사가 을회사한테 재료를 공급해주면 얘가 이쪽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단 말이에요. 결제. 됐죠? 이런 방식인데 얘가 공급을 안 하려고 하죠. 얘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결제 안 해줄 거니까. 그럼 얘가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면 은행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지점장이 뭡니까? 무릅쓰고 병에게 뭘 줍니까? 물품 대금. 이 물품 대금을 내가 대신 줄게. 지급 보증서를 얘가 하나 끊어주잖아요. 그 물품 대금 지급 보증서를 병회사에 때 끊어준 자체가요. 이 불량한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에 끊어준 자체가 배임이냐? 배임은요 초점이 절대 위험은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은 구체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끊어준다 해서 이 서류가요 현재 위험에 빠진다고 절대 단정을 못합니다. 이게 위험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래해야 됩니다. 맞죠? 이게 거래하게 되면 결제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이게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였습니까? 거래를 안 했다는 거죠. 결국은 거래가 안 했다면 이 사건 거래 안 했거든. 맞죠? 안 했기 때문에 위험도 없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위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사건이죠. 됐죠? 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그 보면 이 확정일자 사건 아니겠습니까? 확정일자. 그죠? 피고인이 임차인 A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A에게 알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취득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 우선 여러분 확정일자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저당권하고 다르죠. 저당권하고 다르지만 확정일자도요 저당권보다 먼저 받게 되면 저당권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확정일자는요 이거는 절대 저당권은 건물 소유자가요 저당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 사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요 건물자와 절대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내 스스로 동사무소 가서 도장 박으면 끝납니다.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절대 소유자 협력이 필요 없는 자리단 말이에요. 따라서 배임죄 주셔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협력 사무가 없기 때문에.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겠죠. 3, 4번은 보면 되겠죠. 이거 전부 다 중요합니다. 배임죄가 중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가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죠? 다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오른쪽에 배임 수증죄죄. 당연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당연히 중요한 판례인데 배임 수증죄죄 이 판례가 중요한데 이거는 깔끔하거든요. 이게 깔끔한데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요.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하나 발주할 겁니다. 공사를 발주할 거거든. 공사를 발주할 건데 보통 이제 아주 대형 공사 같으면은 보통 입찰을 시행할 겁니다. 입찰을.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제 입찰하게 만들 건데 이 담당 직원하고 이 A 갑이라는 회사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의합니다. 모의. 이 갑 회사가 이 공사를 따내고 싶은 거예요. 따내고 싶으니까 지금 이제 이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 정보를 좀 빼놓았나? 이제 가장 적절한 가격을 빼놓으면 내가 그 가격을 써서 낙찰 받을게. 그런 다음에 요 공사에서 이제 대금이 생기고 이제 이익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니한테 좀 나눠줄게, 분배할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뭘 공모합니까? 사기를 공모하는 거예요. 사기를. 이 분명히 사기 공모거든. 분명히 사기를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뭡니까? 정보를 빼내왔고, 그 다음에 얘를 알려줬고, 얘가 낙찰 받았고, 공사했고, 이익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뭡니까?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 됐습니까? 이걸 갖다 뭘 물을 것이냐? 백발백중입니다.
배임 수증제죄를 물어봅니다. 배임 수증제죄는요, 타인 사무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사기를 공모한 겁니다. 공모하고 그 대가를 나눠 먹은 문제지. 배임 수증제 사건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됐죠. 그래서 1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중범 사이에 범행에서 취득한 돈이나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 수증제죄에 구성한다 볼 수 없다. 이건 당연히 뭡니까? 걸기를 배임 수증제죄로 걸 거란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 손괴죄 있잖아요. 이런 손괴죄도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손괴죄도 지금 판례 좋은 게 몇 개 누적되어 있거든. 되는데 보세요. 하반기 판례입니까? 이건 가장 마음에 드는 하반기 판례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하거든. 그래서 조금 찌릿찌릿한 판례죠.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 잠금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지요. 이게 바로 뭔데요? 기능을 효용을 침해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손괴죄입니다. 당연하죠. 아주 까리까리하잖아 이게. 좋습니다 이게. 자 됐고 그 위에 중요 판례 있습니다. 이런 연습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손괴죄는 이제 이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문제 풀어보시지. 됐죠? 대본 겁니다. 안 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도 이런 멘탈죄 만들어 놨죠. 멘탈죄도요 건드릴 수 있거든. 멘탈죄도 우리가 누적된 판례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것도 안 할 겁니다. 전부 다인 겁니다. 이거는 다인 거고요. 근데 문서죄가 이제 심판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번 봅시다. 볼만해야지. 당연히 볼만한데 우선 이제 갈로 1번 볼 겁니다. 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입니다. 자, 그 뒤에 포인트.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거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본이 중요한 거래는요, 복사본은 안 통한다는 이야기거든. 보통은 복사본 통하잖아, 그죠? 근데 원본이 중요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원본처럼 행사해버리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얘가 어떤 했냐면, 보세요.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 전혀 없이, 보세요. 문서 원본을 그대로 클럽 복사기로 복사친 거예요. 그럼 색깔까지 똑같이 갔기 때문에 원본과 똑같은 이미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조가 되느냐? 당연히 위조지. 위조고 행사죄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건 기각이 됩니다. 자, 사건 기각이는데 자,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행사 고소 사건을 얘가 수임을 했어요. 됐죠? 그럼 이제 피고소인 이제 이거 저작권 침해한 사람이겠죠. 피고소인 살인신명을 각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 일단 고소장을 접수받겠죠. 사건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가 변호사가 여러분, 변호사가 사건 수임하잖아요. 그 사건 수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했는가를 반드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뭐냐면 이제 대전 같으면 대전지방변호사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접수받았다, 사건 수임했다라는 걸 신고하면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변호사가 이제 수임했다라는 정표죠, 정표. 그게 바로 경유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확인증이죠. 정상적인 등록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라는 확인증이에요. 이게 경유정표거든. 이건 고소장마다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건별로 고소받은 것말로 딱딱 다 적어 다 붙여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그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 관세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 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이게 변호사협회겠죠. 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정표 원본, 이 경유정표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협회에서. 아시겠습니까? 그 경유정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사건별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클럽 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험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험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정표를 고소장에 첨부하는 거죠. 원본이 중요한데 클럽에서 치타한 이야기죠. 개별적으로 다 받은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요 사건입니다. 소위 경유정표 사건 이라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거 문서잖아요, 그죠? 결론 가면 되겠습니다. 결론 보면 되겠. 밑에 그러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문장.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정표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험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춰야 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색깔까지 똑같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결론, 미조 행사. 되겠습니까? 됐어요. 이해됐지요? 이것도 볼만한 판례입니다. 하반기 판례인데 문제 읽어보시죠. 되겠습니까? 됐죠. 어려운 건 없고요. 2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상반기 판례로 나오지만 이것도 괜찮은 판례입니다. 하반기 판례로 보도 됩니다. 이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사실관계 딱 보시면 끝납니다. 자, 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크레인 화물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습니다. 그래서 견인 차량 이용해서 위 화물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로 견인하여 오던 중에 화물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분실합니다. 병신처럼. 분실했단 말이에요. 이게 엿댄기라. 이런 자동차 번호판 없으면 사용합니까? 원하죠. 엿댄 거야 이게. 이거 이마에게 이제 주인 난리 난 거예요. 찾아라 이 새끼 했겠죠. 뭔 찾아온 거였지 이게. 그 보시죠 뒤에. 이게 가본 분실한 등록 번호판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엿댄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죠. 자신의 공업사 내에 보관 중이든 다른 차량의 등록 번호를 분리합니다. 분리해가지고요, 화물 차량처럼요, 똑같은 색깔로 쫙쫙 입혀버립니다. 입혀가지고 부착을 시켜버려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볼까요? 결론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은요, 공기호 맞습니까? 아닙니까? 공기호 위조죄입니다. 됐죠? 공기호 위조죄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판결 로지는 뭐 대단한 건 없어요. 대단한 거 없으니까. 이런 뭐, 이건 갈로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됐죠? 맨 밑에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더.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되겠습니까? 2번은 읽으면 되고. 됐지? 갑시다. 자, 3번은 여러분 이제 하반기 판례는 아니죠. 근데 봐도 됩니다. 이게. 봐도 되는데. 뒤에 올라온 판례인데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3번 볼까요? 3번 좀 이해 좀 잘하시죠? 이를 먼저 이걸 이해해 볼까요? 이걸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냥 원리가 다 똑같아요. 예컨대 우리가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우리가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회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가 또 다른 사람 A에게 이걸 위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내 이름 쓰라고 얘한테 위임했잖아요. 그럼 내 거니까 위임한 겁니다. 그럼 얘만 써야죠. 얘가 또 이 사람에게 내 이름 쓰라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내가 내 이름을 얘한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건 괜찮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기를 이 판을 잘 아실 건데, 대표이사가 이 사람에게 포괄적 위임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보낼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 위임. 이거 안 된다고 이거예요. 그럼 얘가 이 사람에게 포괄적 위임하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요? 그건 괜찮죠. 얘가 권리가 나오는가.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갑시다. 자, 그럼 3번 볼까요? 문서 명의인. 얘가 자기 거잖아요. 그 문서 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 처리 권한을 포괄적 위임. 요걸 이해해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거 괜찮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위임된 권한 범위 안에서 사무처를 위해서 문서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 행사했거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해서 위조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되겠죠? 됐습니다. 4번 판례도요, 괜찮은 판례입니다. 이거. 괜찮은 판례거든. 상반기 판례지만 괜찮아요. 이게 뒤에 올라온 판례인데 똑같습니다. 보시죠. 우선 문장 딱 핵심 잡읍시다. 첫 문제 끝에 보면 첫 문장에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두 번째 끝에 허가상 변경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임원과 직원. 끝입니다. 얘가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은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 공문사성 제주죄인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공무원이 아닌 협회 이사장이 작성한 그 폐차 수리 통보서, 공문서냐 사무서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사무소겠지.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요. 5번 갈까요? 자,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공문서입니까? 사무소입니까? 공문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고 다 사무소 아닙니다. 그거 공문서입니다. 그거. 그 속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서 한번 보세요. 비고란 있으면 눈에 팍 들어올 겁니다. 비고란. 벽고 가면 확 들어옵니다. 이게 벽고 가면 비고란 있잖아요. 거기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게? 공문서 변조겠지. 끝이고. 그 다음에 6번도 기초인데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 남용. 남용 단어 아시죠 여러분? 이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자꾸 틀리더라고. 이런 남용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권한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권한 있는 자라면 우리가 문서죄에서요 권한 없는 자를 전제로 하는 범죄가 위조입니다. 그 다음에 변조입니다. 자격 모용입니다. 그런 범죄는 1절 넣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조 이런 거 안 넣어. 유가증권 위조 자격 모용 넣으면 안 된다고. 맞죠? 자 됐고요. 오른쪽 기타 중요 판례 있습니다. 당일에 내란죄 판례 중요한 거 아시죠? 읽으세요.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읽으면 되겠고요. 뇌물죄 판례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하반기 판례인데 이 판례를 출제자가 좀 제대로 파악해서 잘 낸다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1순위 판례입니다. 아주 깔끔하거든. 깔끔한데 뭐 출제자가 이걸 제대로 좀 파악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좋은 판례거든 이게. 이러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좀 낙후된 지역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제 합의해서 다시 개발하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주택 재개발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 재개발 조합이거든. 그럼 이제 재개발 조합을 먼저 만들려면요. 동의하에 이제 국가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났어요. 그 조합 설립되었고, 그 정상적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이게.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조합 설립 만든 다음에 이러면 우리가 조합 자체는 비리가 엄청난 거 아시죠? 엄청나기 때문에 조합의 임원들은 공문으로 의제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시죠? 조합 설립된 상태거든. 그런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중에서 임원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임원은 공문으로 의제하는 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얘가요. 여기서 돈을 먹었어.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수했어요. 돈을. 이 철거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뇌물죄에서는 공문으로 의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당연히 형법상 범죄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당연히 수뢰죄예요. 공문 아니지만 공문은 의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아시지? 그런데 여러분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시공사로 뽑을 것인지 철거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잡음이 엄청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다 보면 짜증나거든. 아 그냥 어떤 걸 하자. 조합 설립 없던 걸 하자. 개발 안 한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정상적 인가가 난 상태에서요. 여기서 뭡니까? 워낙 다툼이 많아져. 없던 걸로 가자 해서 이걸 인가를 취소를 해버리거든. 취소를 해버리거든. 취소한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없던 걸로 가자. 너 뜻도 안 맞는데 우리가 뭐 조합 추진하면 막겠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경찰 행정과 특채 친구들은 뭐 행정법을 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좀 잘 들어올 겁니다. 잘 들어올 건데 우리가 행정행위 가운데서는요 이게 있어요. 취소란 단어가 있고요. 취소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철회란 단어가 있거든. 이게 다릅니다. 원래 여러분 취소란 단어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없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여기서 취소하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취소면요 효력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취소거든. 그래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급효가 있거든. 원래 취소란 단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게 취소고요. 철회란 단어는요. 그동안 것은 인정해줍니다. 인정해주는데 앞으로 효력을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철회는 장래효가 있습니다. 장래효. 이게 장래효가 있거든. 됐죠? 자 봅시다. 지금 잘 봐야 될게요. 만약에 이 취소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취소가 법적 의미의 취소인지 철회인지 이게 관건이에요. 요게 법적 의미의 취소로 본다면 비록 뒤에서 취소했지만 효력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얘는 공문으로 의제가 안 돼요. 그러면 뇌물죄는 없던 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법적 의미의 철회로 본다면 철회는 앞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없어지면 그동안의 뇌물수수 처벌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 엄청 중요하다고. 결과적으로요. 이 설립 인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잘 오다가 뜻이 안 맞아서 취소하겠다는 것이거든. 따라서 이 취소는 어떤 의미라? 철회입니다. 철회라. 이 의미는 철회다. 그럼 철회기 때문에요. 요 뇌물수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는 거지요.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 뭐 출제가 얼만큼 발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제 엑기스만 잡으면 되니까. 엑기스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첫 번째 그때 보면 정상적으로 인가된 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됐지요? 자, 그거는 밑에 줄친 자리 조합 설립 인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철거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취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뇌물죄 중에서 공무원을 어지른 조합 임원을 보는 게 옳겠는가 이 말입니다. 옳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 사건 읽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거는 뭐 사실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중요 판례는요 여러분 이제 1, 2, 3, 4 이제 앞으로 다 나올 판례들인 거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1번은 이미 시험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2번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아시죠? 2번 한번 볼까요? 배임 수재자가 배임 정지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에 얘가 공문이 되어버렸던 사건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정제자가요 앞으로 이 물건은 직무와 관련해서 준 것이다 라고 뜻을 밝혀본들 새로운 뇌물 공유의 행동은 없거든요. 이게 새로운 행동이 뇌물 공유로 봅니까? 안 본다는 판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해라 이 말이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상 표시 무효죄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봐도 됩니다, 여러분. 봐도 되는데요. 다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여기까지인데 다 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선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판례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판결오지 먼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공무상 표시 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봉인은 표시 맞죠? 그 다음에 압류, 딱지, 표시 맞죠? 부동산의 점유 등 같은 구체적인 강제 처분을 실시했다는 표시가 필요할 겁니다. 요걸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강제 처분이 들어와라는 이야기거든. 이해하시겠죠? 좀 그 뒷문장은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장인데 볼까요? 그 뒤에 거는 줄쳐야 되거든.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보세요. 뒤에 이런 많이 본 겁니다. 발령되었음을 고시 알리는 거잖아요. 발령되었음을 알리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물건을 자기 정부에 옮기는 것, 이게 구체적인 집행이거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했으면 공무상 표시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거든. 아시죠? 그 알리기만 했지 뭔가 안 했잖아요. 그럼 많이 본 판례 맞죠? 그렇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친 거라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거 본 적 있죠? 사건 보겠습니다. 그 질문 원래 잘 나오고요. 봅시다.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지금 집행할 건데요. 뭐냐면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거든. 이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만 부착해서 고시문 안내판에 안내판. 그럼 집행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내장만 알린 거예요 지금. 이게 공무상 표시가 안 들어왔단 말이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 갑이요 사업장 소지라는 마트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꿨다 이 말이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지. 그래서 이건 이제 한마디로 적으면 되겠지. 공무상 표시 무효죄 X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이제 문제 풀릴 겁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기타 판례는요 그렇게 대단한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그 몇 개만 좀 볼게요. 그래도 뭐 다 이제 하반기에 놓은 판례가 좀 있으니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마약류 취급자인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을 섰다라면 그는 괜찮습니다. 의사도 여러분 치료 목적으로 마약 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의료행위 등을 빙자하여 마약 등을 투약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업무 외호의 목적을 위해서 투약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 됐고 뭐 2번은 별거 없는 것 같고요. 3번 한번 볼게요. 아동 청소는 성을 사는 행위인데요.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자, 알선 자체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죠. 이 사람은 알선의 대상인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신 말이 뒤에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상대방이죠. 얘가 이 여성이 아동임을 알아야 되느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알선업이야. 알선업. 알선업이라면 알선한 사람이 아동인 줄 알면서 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까지 뭡니까? 아동인 줄 알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조금 깊이 있는 판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뭐 낸다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A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갑은요, 대표 이사인 을과 공모해서 병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합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돈 빌렸죠? 그럼 갚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요, 갚는 방식을 전환사채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전환사채. 이런 전환사채라는 것은 그겁니다. 돈 대신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돈 대신 주식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식. 그게 전환사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돈 대신 주식으로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빌려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는요, 주식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주식 돈 될 수가 있거든. 그럼 주식으로 전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그거 아실 겁니다. 주식으로 전한다는 말은 주식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회사 자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인데 봅시다. 그래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한 후 전환사채가 발행되자 곧바로 인수대금을 빼버린다니까. 이게 빼가지고 돈을 갚아버립니다. 회사 돈을 잘 관리해야 될 걸 빼가 갚았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는 배임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환사채 딱 잡고요, 배임죄 이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됩니다. 이건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있는데요. 5번 잘 보세요. 이 5번은 어쩌면 형사법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대화 당사 사이에 녹음하는 거는요, 감청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3자가 몰려드는 게 감청이잖아요. 이 사건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에요. 보세요. 내가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캐내려고 했지.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 이라고 이제 전화를 이제 나는 끊어서 분명히 끊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전화가 안 꺼진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둘이 지금 아주 중요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거기 이 사람 전화기를 통해서 내 전화기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감청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 사람의 대화 들었잖아요. 어쨌든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골 때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도 한 번씩 안 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화 들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자, 보세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정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는 거, 그건 통신비밀법에 걸린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사건 한번 볼까? 밑에 대화 중 휴대폰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 상대방과 또 다른 제3의 대화 내용이 휴대폰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위반이냐, 위반 맞다는 이야기지. 됐죠? 그 다음에요. 6번도 대단한 건 아닌데 한번 보시죠. 이 갑이 을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했고, 이 총은 물론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총이었습니다. 여러분 허가받은 총은요, 용도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총을 꺼내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이래 격발하면서 쏴 죽인다고 막 협박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허가받은 용도입니까? 남을 협박하라고 받은 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은 맞다. 됐죠? 별건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뒤에 한번 볼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배임수증제죄 법이 바뀐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점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또 두 번째 이제 외국에서 형 받은 거 아시죠? 요거 바뀐 거 아시죠? 앞이는데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당히 농후한데, 여러분 이걸 필감면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필감면으로 바뀌었다면 그게 왜 말이 안 맞냐면, 우리가 지금 취지가 뭡니까? 외국에서 3년을 받았으면, 형을 살았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을 3년을 산입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외국에서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거는 맞아 안 맞아요? 그건 맞거든. 그건 우리나라에서 3년 선고할까요? 몇 년 선고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그거는. 그럼 내가 5년 선고했다 칩시다. 그러면 외국에서 3년을 살았으면 살한 만큼 넣어주란 말이지 이게. 그게 면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주란 이야기지. 어떻게 반드시 면제가 되냐고 그게. 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필감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꾸 질문하던데 필감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일단은 정확하게 알 것은 집행된 형의 전부터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례 분명히 낸다면, 이 법을 낸다면요. 이거 1순입니다. 내가 볼 때 1순이에요. 낸다면은요. 108종 옛날 법정으로 낼 겁니다. 출제가 좀 생각한 다음에 옛날 법정 낼 건데 정확히 아시고요. 그 다음 밑에 하나 판례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짜증 엄청납니다. 왜 짜증나냐면 사기죄 판례가요. 그건 이제 뒤늦게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중요한 나서 뒤늦게 나와가지고 사람 골병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 판례가 엄청 중요한 판례거든. 이게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80회 되나? 내 80회 다 읽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발 열받습니다. 열받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판례 한번 보시죠. 이걸 이제 전체를 잘 못합니다. 지금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출제가 한 번 못 냅니다. 지금 이게 나온 지가 언젠데 2월 16일에 나왔다고.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거든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억수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다른 판례를 손을 못 대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고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판례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판례 아닙니까? 알고 있는 판례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사기죄는요. 내가 죄물 또는 이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얻은 방식은 반드시 상대방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얘가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도 나는 100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았다 친구야 100만 원 빌려줄게 해서 그 100만 원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획득한 재물입니다. 그게 사기단 말이에요. 그게 처분 결과 인식함. 요 본트가 처분 결과거든. 처분 결과. 얘는 당연히 뭡니까? 내한테 넘어가는 돈이 얼마나? 100만 원. 알고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게 처분 결과 인식이라고 이게. 근데 판례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요놈이 속여가지고요. 속여가지고 뭐 사건 대충 이해하면 속여가지고 얘가 뭘 달락했냐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서류 좀 달락했거든. 그러면서 얘가 3천만 원만 내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좀 빌릴게 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뭡니까? 속아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준 겁니다. 저당권 서류 준 거는 맞잖아요. 내가 직접 거래했으니까. 했거든요. 그럼 서류를 줬는데 얘는 당연히 3천만 원 저당권 설정한다고 서류를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했냐면 9천만 원 잡은 거예요. 이걸 사기라 볼 수 있겠냐 이 말이거든. 그럼 상대방이 지금 누린 게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3천만 원이나 보고 저당권 설정 서류를 줬는데 얘가 이걸 이용해서 9천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거든. 맞습니까? 처분 결과 알았어 몰랐어? 몰랐단 말이거든. 그럼 옛날 판례 가면 사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따지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압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 따지면 다 흔들 수 있어요. 실제로 봅니까? 내가 땅을 얘한테 이렇게 급하려 하시죠. 내가 얘한테 땅을 갖다가 1분만 샀거든. 1분 샀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등기서류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당연히 얘는 1분만 이전한다고 서류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토대로 가지고 뭡니까? 전부 옹기 사건 아시죠? 그거 사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또 이런 판례 있잖아요. 내가 형질을 변경할 테니까 좀 더 했거든. 그걸 받아가지고 소유권 등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사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거. 근데 그 판례를 손을 대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신 대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손 대지 마세요, 그거. 우리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판례 전부 다 없앴어요 하면 없애야 됩니다.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마세요. 그 소수 의견에서는 그런 말 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만약에 이 판례가 하나만 알아둘 것은 처분 결과 인식 이 단어 말고 이게 옛날 판례잖아요. 그거 대보세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만 딱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약하다 봅니다. 됐죠? 그 외에는 여러분 사기죄 변동은 없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혹시나 싶어서 한 겁니다. 근데 혹시나지만 역시나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 하시고 밥 먹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